yeah, if it's a link, yeah, baby.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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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아,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잘하셨네요. 자, 융합형 지식탐험 링크. 아유, 정말 오늘 새로운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펼칠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선생님 일단 소개부터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단만큼 마음도 너무나 뷰티풀한 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강봉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렌치 코트가 잘 어울리는 가을 남자 세계사 담당 유성환입니다. 의상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패션은 사라지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 유행보다는 스타일을 중시하는 여자 율리 이지영입니다. 옷으로 사회를 이야기하고 옷으로 또 문화를 표현하는 사회문화 담당 김예리입니다. Say ho-ho, say ho-ho, yeah, 링크! 제가 오늘 이게 선생님들 따라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쩌면 이제 옷이 날개라고. 진짜 제가 아시는 선생님들 맞으세요? 아니 근데 저희는 그렇다 치고 네. 최 선생님 지금 바로 무슨 역사에서 지금 갑자기 튀어나오신 마당새 같으세요. 아니, 마당새라뇨. 저는 그래도 김구 선생님도 하고 있는데 마당새라뇨. 마당새라뇨.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 옷이 되게 잘 어울리세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마당새 같아요. 네, 뭐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주제, 이 링크의 주제는 뭐가 될까요? 딱 느낌 오시죠?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의식주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과연 이 의복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또 담겨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대됩니다. 저는. 네. 저는 오늘 모피코트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고통받는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피코트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서시려는 건가?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역시 그 얘기를 해주시기 오셨군요. 네. 저는 사회문화에서 의복이 담고 있는 계급적 함의와 각종 상징들, 힙합을 표현해서 어떠한 정신이 녹아들어 있나 그러한 내용들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리에서 의복이 되게 중요한 만큼 의복은 바로 이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멘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오늘 이 옷 색깔하며 열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강렬하세요. 강렬한 막 눈빛이 그냥 막 살아있어요 진짜. 그렇지만 저도 지지 않겠습니다. 이 세계사 하면 사실은 의복하고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세계사의 여러 의복이 가져왔었던 여러 역사적 결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의복의 시작이다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뭔가요? 그럼 두 분한테 대결 구도? 원치 않게 뭐 원치 좀 않게 그렇게 맞춰가네요. 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 이제 강의하러 가실 거죠? 네, 그럼 한번 모델처럼 모델처럼 한번 가볼까요? 모델처럼. 이 사람 이거 어떡하니? 부탁해요. 비단, 영어로는 실크라고 하죠. 비단은 중국이 처음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단은 누에고치라는 희귀한 재료로 복잡한 제작 과정을 거쳐 만들다 보니 값도 비싸죠. 비단은 중국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인기 있는 의복의 재료였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로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극장에 갈 때마다 비단 옷을 입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림입니다. 빅토리오 레지안이라는 화가는 이 실크의 촉감과 색감을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 실크가 교류되던 길이 실크 로드이고요. 처음부터 이 명칭을 썼던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지리학자인 리히트호벤이 이 길에다가 바로 실크 로드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실크로드는 실크만 오고 갔던 것은 아닙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바로 중국, 즉 동양에 바로 보석이나 도자기와 같은 진귀한 물품들이 서양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물건만 전달이 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 발달된 바로 종이, 나침반, 화약 기술이 서양으로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서양에서 나침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식랑로 개척과 같은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길을 통해서 물물 교류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언어라든가 종교, 바로 문화가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복은 이것의 시작이다. 바로 동양과 서양의 문화의 교류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실크 로드입니다.
단순히 의복의 재료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그렇죠. 매개체가 된 것이죠. 의복은 이것의 시작이다. 두 번째 강의 내용을 위해서 제가 무언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마치 부케를 받은 느낌이 나는데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뭘까요? 꽃 같기도 하고 손 같기도 한데요. 바로 의복의 재료가 되는 모카입니다. 비단이 비싼 의복의 재료라면 바로 이 모카를 가지고 이제 면을 만들어내죠. 면은 일반 대중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로 의복의 재료입니다. 제가 부케를 받은 것 같이 기분이 좋아서 계속 들고 있고 싶긴 한데 강의를 해서 이제 잠시 내려놓고 계속 한번 가볼게요. 자, 바로 이 모카입니다. 근데 이 모카가 이것의 시작이 됩니다. 영국은 인도로부터 값싼 면방직을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국이 계속 인도에서 값싼 면방직을 수입을 하게 되는데요. 유럽의 경우는 노동력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그렇죠. 노동력이 쌌기 때문에 무역 구조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이 값비싼 노동력을 어떻게 절감을 할까? 그러한 기술을 자꾸 연마를 하게 되면서 1771년 수차를 이용한 바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그렇죠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의 시작입니다. 바로 모카라는 의복의 재료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다. 두 번째, 의복은 산업혁명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의 흐름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남부지대는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바로 이 모카 재배에 적합했습니다. 그래서 모카를 기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들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인 노예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모카를 그렇죠. 수출하게 되고요. 1885년 당시 미국 남부 지역의 인구의 절반가량이 바로 이 흑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고통스럽게 모카에서 씨앗을 하나하나 빼내는 그 과정을 다룬 영화가 바로 노예 12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북부는 기후가 불리했기 때문에 농업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풍부한 석탄이나 오대오의 편리한 수온을 바탕으로 해서 공업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공업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부 지방은 이 남부에 있는 흑인 노예가 해방이 되어 공장에 일을 하는 것을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남부 지역과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북부 지역은 노예 제도 폐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남북 전쟁의 바로 시작입니다. 바로 의복의 재료의 모카가 이것의 시작, 바로 전쟁의 시작, 즉 서로 다른 문화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의복은 그렇죠.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현재까지 영향을 주어서요. 바로 미국의 남부는요. 여전히 미국 내에서 흑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의복 그 자체에 주목했다면 의복의 재료 자체가 바로 문화 교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혁명의 그렇죠.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인진 아시죠? 예, 맞습니다. 트렌지 코트입니다. 그런데 이 트렌지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시나요? 예, 조금은 생소하게도요. 고랑, 참호 뭐 이런 뜻입니다. 뭔가 이제 고랑을 팠다, 뭐 참호를 팠다 이런 뜻인데요. 왜 이 코트의 이름이 트렌지가 됐는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렌지 코트의 이제 유래는요, 1차 세계대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요,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던 내용인데요, 있었던 전쟁인데요. 이 전쟁은 초기에 단기간에 끝나지 않게 됩니다. 생각보다 좀 장기간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장기간의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상대국들은요, 고랑을 판 다음에 참호라고 하죠. 전쟁 용어로는 참호를 판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렇게 상대국 적을 이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장교가 나오는 이 습기, 땅에서 올라오는 위에서 내리는 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비를 입었었다고 하거든요. 그 우비에서 시작된 게 바로 이
트렌치 코트입니다. 그래서 고랑을 파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트렌치 코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인데요. 이 트렌치 코트에는요, 곳곳에 전쟁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어깨에 남아 있는 이 벨트는요, 수통이라든가 쌍안경 이런 것들을 걸어 놓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허리에 벨트라든가 아니면 손목에 벨트 이런 것은 작업을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의 트렌치 코트까지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옷에 남아 있는 전쟁의 흔적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이 청바지입니다. 청바지 뭐 우리가 많이 입는 옷 아닙니까? 뭐 저도 즐겨 입는데요. 그런데 이 청바지의 시작은 바로 19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19세기 초, 특히 1830년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 미국에서는요, 저 서쪽으로 가면 금이 발견된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떠돌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부 몇몇 쪽, 샌프란시스코로 대표되는 지역에서는요, 그 금이 발견됐었대요. 그래서 당시 미국 사람들은 서쪽으로 이른바 골드러시, 금을 찾기 위한 그런 러시, 행렬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금을 찾기 위해서는 땅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파다 보니까 막 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일반 옷감은요, 쉽게 상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람이 머리를 번뜩였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리바이 스트라우스입니다. 이 리바이 스트라우스가 군용 천막을 가지고 바지를 만들었대요. 그게 바로 청바지의 시작입니다. 근데 군용 천막으로 만들었으니까 천이 엄청나게 튼튼했겠죠. 그래서 이 청바지는요, 잘 해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작업복으로는 아주 최고 중에 최고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미국에서는요, 이 청바지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즐겨 입게 되었었고, 20세기 넘어오게 되면서 미국의 그 서부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졌던 서부 영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 청바지의 이 위력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 이후 청바지는 지금까지 이 젊은 세대 내지는 당시 현 세대 사람들에게 최고의 유행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옷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그 옷을, 의복을 만들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바로 베트남의 전통 의상 아오자이입니다. 이 아오자이 딱 보면 방금 강봉균 선생님께서 입고 계셨던 치파오와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치파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베트남의 전통상 아오자이인데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인류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 의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다 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아오자이의 시작은 바로 치파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아오자이에 보면 이 치파오를 만들었었던 만주족, 즉 청나라를 만들었었던 이 만주족의 흔적을 곳곳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오자이는 일단 바지는 아주 펑퍼짐한 바지가 있고요. 그리고 상의는 아주 길게 늘어뜨렸던 그런 이제 상의가 있게 되는데요. 원래 이 만주족이 있었던 만주 지역은요,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 옷, 좀 두툼한 옷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남쪽에 있었던 베트남에 전달되게 되면서 옷은 상당히 얇아지게 되었었지만 그 기본적인 스타일은 유지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게 나타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바지가 있었던 이유는, 여성들도 이 아오자이 안에는 바지가 있는데요, 있었던 이유는 간단하죠. 이 만주족은 뭡니까?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을 탄다라든가 활동에 편하기 위해서 나타났었던 게 이 바지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오자이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었던 트렌치 코트, 청바지, 아오자이, 이것은 하나같이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떠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혹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의복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이 의복이 정말 이 세계 곳곳을 누비는 문화 교류, 또 뭐 혁명과 전쟁의 시작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과 연결되니까 정말 의복의 힘이 느껴지는데요.
동시에 다양한 세계사 속에서 다양한 의복들이 탄생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네, 또 그렇게 새롭게 탄생한 의복이 현대에는 또 다른 상징이나 또 역할을 한다는 점이 뭔가 이렇게 돌고 도는 베이비시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자, 선생님 보셨으니까 그러면 뭐 대결 구도를 지금 만드셨잖아요. 이번 강의 승자는 누군가요? 선생님 한번. 저는 미모에서 강봉균 쌤께 한 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주얼 말고 좀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내용에. 이쁘면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류성환 쌤께 한 표를 감사합니다. 가지겠습니다. 뭐 짜진 각본 같아. 그런데 선생님들 오늘 의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혹시 의복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지리가 담당이다 보니까 그 기후가 인간의 의식주에 영향을 준다는 이제 환경 결정론이 떠올라요. 우리가 이제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우면 벗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해충, 모기 같은 것들이 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의복의 근본적인 기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안 입으면 아플 것 같아. 네. 저는 아담과 이브의 작품이 떠오르는데요. 거기 보면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과실을 먹으면서 나뭇잎으로 온몸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온몸을 가린 건 아니고 온몸을 가린 건 아니고 가릴 곳만 가린 네. 걸로 아는데. 그래서 왠지 인간이 자신의 그런 알몸을 부끄러워해서 이렇게 그런 걸 가리려고 옷을 입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정숙설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의복이 그럼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인간이 이렇게 손을 쓰기 위해서 직립보행을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직립보행을 하면서 우리가 기능을 가져줬다, 손에 기능이 부여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뭐 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매기 시작했던 걸 옷의 기원으로 보는 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 실용적 기능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약간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쪽에 한 표를 좀 주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들으면서 야 진짜 이 사탐스님 대단하시다. 아무 생각 없이 입는 옷에 무슨 이 학설들이 이렇게 많은지. 근데 쌤 아무 생각 없이 그 옷을 입지만 저희 여자들은 상당히 이게 민감하고 신경 쓴 게 옷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진짜들 대단하세요. 이렇게 썰들이 많을 줄은 진짜 저도 지금 당황스러울 정도로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들 하시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서 이 파장을 일으키셨으니까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실용적 기능보다는 우리가 아침마다 뭐 입을지 고민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서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진짜요? 난 안 그런데 큰일 났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장식설이라는 설이 가장 와닿더라고요. 장식설. 꾸미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쁘게. 네. 그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인 것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원래 그랬어요. 장식설 선생님 지지하세요? 그럼요. 그 실용적인 기능보다는 오히려 막 옷에 수납이 잘 안 돼도 더 예쁜 거 이렇게 맞아요. 입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예쁜 옷을 늘 입으시는 거구나. 신경 장식설을 많이 씁니다. 지지하시는. 네. 저 사실 아까 류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저는 그냥 딱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몸빼 바지. 예? 아니 이 멋진 가을 남자한테 몸빼 바지라니요. 몸빼 바지. 아니 왜요? 몸빼 바지 왜 안 어울려요? 아니 그래도 이 옷은 아니죠. 근데 이게 집에 있더라고요. 가져왔는데 이 몸빼 바지에도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1940년대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이제 전쟁이 굉장히 격화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들을 동원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그 전통적인 옷 같은 것들은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불편하다고 본 거죠. 빨리빨리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 그 노동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몸빼 바지를 자꾸 입도록 강요를 해요. 반드시 이걸 착용토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입고 일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니까 참 우리한테는 정말 뭐 지금은 이제 보면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낯선 그런 그 당시 옷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입고 또 노동을 해야 됐던 당시 여성들의 어떤 그런 생각은 또 어땠을까? 이런 어떤 옷에 담긴 또 그런 아픈 역사도 있다는 걸 한번 좀 알고 우리가 좀 웃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화려한 무늬 안에 그러니까 어떤 슬픔의 역설이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여행 가면 사실 즐겨 입는 게 비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휴양지 같은 데 가서 이제 비키니를 좀 즐겨 입어요. 근데 이 비키니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1946년에 그 프랑스의 그 디자이너인 루이 레아느라는 사람이 이제 고안을 하게 돼요. 근데 원래는 이제 원피스였잖아요. 하나의 옷 그냥 조각. 근데 상의와 이제 하의를 분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남태평양에 위치한 이제 바로 섬 이름이 비키니 섬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실험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핵실험만큼 이게 이제 패션계에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폭발력을 가져왔다. 그렇죠. 이 루이 레아르가 바로 비키니 섬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 옷을 비키니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뻐 보이기 위해서 입는, 제가 여름마다 매일 비키니 입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하다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 비키니에 그런 무서운 뜻이 숨어 있다니 참 섬뜩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네. 사실 여성들이 입는 그 짧은 미니스커트 있잖아요. 네. 그 미니스커트도 사실은 그런 뭐 전쟁 중에 옷감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여성들이 보다 더 실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긴 치마가 점점 짧아지게 돼서 나오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정말 모든 옷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또 슬슬 좀 궁금해지죠. 과연 한국사에서 의복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민족에게 의복은 이것의 상징이다. 요걸 한번 제가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태성 선생님과 같지만 조금은 다른 사회문화에서 의복은 이것의 상징이다를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도 그럼 뭔가 이 대결 분이 좀 구도로 약간 가시는 것 대결 같은데요? 네. 뭐 대결 구도를 시작하셨으니까 뭐 저희 대결 구도는 신과 구의 아니죠. 아유, 신과 반대, 구죠? 죄송합니다. 네. 네. 신과 구의 어떤 그 콜라보레이션, 요즘 콜라보레이션 많이 콜라보레이션. 때, 네. 뭐 그런 걸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문화와 역사, 한국사의 만남. 그렇죠. 그렇죠. 잉크네요. 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출발! 기대되네요. 네. 자, 이 1997년도 기사를 한번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네요. 네, 차량 색깔 흑백 시대. 지금이야 좀 트렌드가 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흑백, 하얗고 검었고 검색 이런 것들 많이 선호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다음 이 표를 보니까 흰색이 압도적이에요. 37.3%. 야, 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색을 전통적으로 선호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흰색을 선호했다는 게 또 이게 우리의 옷에도 나타나죠. 제가 입고 있는 그렇죠. 그러다 떠오르는 그 단어가 뭐죠? 백의 민족. 그렇죠, 백의 민족. 자, 여기 제가 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920년대 지금 그 울산 장날의 모습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사람들 옷을 다 하얘요. 예. 야, 정말 하얀 옷 많이 즐겨 입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는 하얀 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부여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 중국 사서 3세기에 나왔던 그 위서 동의전이 있는데요. 여기에 부여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고 있는지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국 부여 나라 사람들은 옷을 항상 하얗게 입는다라는 지금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오래부터 이 하얀 옷을 입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얀 옷을 입었을까요? 일제 강점기 일제 그 사학자들은요, 이렇게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도리야마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네요. 몽골 때 이 망해가지고 슬퍼서 하얀 옷을 그때부터 입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있고요. 야나기라는 사람은 그 고통의 경험이 하얀 옷을 입게 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뭔가 이 하얀 옷을 입는 우리들은 뭔가 좀 유약하고 나약하고 한이 있고 슬프고 뭔가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료 기술이 부족해서.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 한복 색깔이 얼마나 화려한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 설 중에서 좀 또 합리적인 이유는 뭘까요? 저는요, 아무리 슬프다고 해서 흰 옷을 계속 입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편리함입니다. 편리하니까 많이 입었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잿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잿물. 좀 이렇게 낯서시죠? 잿물은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볏짚 또는 콩깍지 이걸 태워요. 그럼 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재를 물에 담가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재를 이렇게 걸러낸 다음에 나온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을 잿물이라고 합니다. 그 잿물에요, 이 하얀 옷이 좀 이렇게 더럽혀졌으면 그걸 딱 집어넣어가지고요, 거기다 빨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다시 하얗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요, 천연 알칼리성 용액으로 이 잿물이 되면서 아주 살균과 표백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냥 아무리 더러워져도 괜찮아요.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잿물에 집어넣기만 하면 깨끗해지는 것이죠. 이 깨끗해진 이 하얀 옷을 파란 하늘에 쫙 걸었을 때
그리고 쫙 말랐을 때 그걸 입었을 때 그 느낌, 상쾌함, 뭔가 그날 하루 시작한 데 있어서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런 하얀 옷들을 못 입게 했던 시절이 있어요. 이 조선시대에요, 이 유학자들이요, 우리는 동쪽에 있는 나라 음양오행에 따르면 좌청룡, 즉 청룡, 청색, 우리는 푸른 옷을 입어야 되는 민족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흰 옷을 못 입게 합니다. 이걸 백의김증령이라고 하는데, 기층민중들은 컵밤이도 안 낍니다. 하면서 그냥 흰 옷 입죠. 일제강점기가 되면요, 역시 이 일본인들은요, 이 흰 옷은 경제적으로 좀 안 좋다, 옷 지저분해지고 대신 검은 옷도 입어라, 이렇게 이제 강요를 합니다. 역시 이것도 컵밤을 낍니다. 그냥 흰 옷 입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인들이 이 지나다니는 하얀 옷 입은 사람들한테 물총을 쏘죠. 그래가지고 그 검은 먹물 있는 그런 물총을 쏘가지고 지저분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얀 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일제강점기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의 저항의 산물이라는 얘기죠. 자, 이 지배층들이 푸른 옷을 입으라고 했지만 하얀 옷을 입었다. 일제강점기 검은 옷을 입으라고 했지만 하얀 옷을 입었다. 결국 하얀 옷을 입었던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바로 나약함, 슬픔이 아니라 바로 자신감, 자존감이 섞여 있는 강인함이었다. 우리 민족에게 하얀 옷은 강인함이었다 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복에 나타난 계급적 함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프랑스 귀족들은 하루에도 옷을 몇 번씩 갈아입었다고 해요. 또 여성들의 경우는 여러 벌 옷을 겹쳐 입음으로써 풍성하고 화려하게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과정 속에서 치마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크리놀린이라는 것이 고안되기도 했죠. 크리놀린은 철사나 고래뼈를 바구니처럼 세공한 것을 말하는데요, 종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마 안에 입음으로써 치마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었죠. 이렇게 귀족들은 수많은 종류의 의복과 또 화려한 치장을 통해서 남들과 본인들을 구별짓기 하려고 했던 거죠. 반면에요, 귀족에 도전한 부르주아들은 차별성 없는 검은색으로 의복의 도덕성을 설정합니다. 나태하고 사치스러운 귀족들에게 전면적으로 도전하면서 등장한 부르주아들이기 때문에 귀족들과 똑같은 의상을 입을 수는 없었던 거죠.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무기로 19세기 의복 혁명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부르주아 남성의 경우는 검정색 의복으로 이러한 의복의 도덕성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의복에 나타난 계급적인 함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귀족과 같은 주류 문화, 주류 계급에 저항하고 반항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트 패션이나 비트 패션 혹은 펑크나 힙합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펑크나 선생님이 지금 입고 나온 힙합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트 패션이나 비트 패션은 조금 이게 뭐지? 하면서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의복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반항의 정신, 주트 패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트 패션은 백인에게 차별받던 흑인들의 반항의 정신을 드러낸 의복인데요. 옷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트처럼, 재킷인데요. 코트처럼 굉장히 길어서 무릎 밑까지 내려오고 굉장히 화려한 색상의 옷감, 또 굉장히 긴 시계줄을 착용해서 화려하고 약간 과욕이 보이는 그러한 패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흑인들이 왜 이렇게 했냐면 주트 패션을 통해서 본인을 과장함으로써 백인들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던 겁니다. 194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과 멕시코계 사람들이 백인들로부터 많은 인종차별을 받았었는데요. 그들은 그들의 곱슬머리를 약품으로 핀다든지 백인의 외모를 동경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주트 패션을 통해서 반항의 정신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재즈 혹시 아시죠? 재즈라고 다 들어보셨죠? 재즈는 미국의 흑인 민속 음악이랑 백인의 유럽 음악이 합쳐져서 나온 음악인데요. 재즈 음악가들에 의해서 주트 패션이 널리 퍼지기도 합니다. 의복에서 음악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흑인들이 단순히 화려한 옷을 입음으로써 과시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트 패션은 백인에 대한 흑인의 저항 정신을 엿보일 수 있게끔 했던 패션입니다. 다음으로 비트 패션은요. 비트족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요. 비트족은 1950년대 전후로 미국에서 기성체제에 반항하면서 저항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트족들은 오히려 부르주아의 사회 형식을 비웃고 사치스럽고 그러한 모습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후줄근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비트족은 보헤미안적인 생활도 하고요. 또 동양의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또 시나 소설 혹은 약물이나 알코올을 즐기면서 스스로를 코스모폴리탄, 세계주의자라고 지칭하기도 했죠. 비트족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모보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더 중시 여겼기 때문에 후줄근한 패션으로 그러한 저항의 정신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펑크인데요. 영국의 펑크는 성난 젊은이들의 그런 반항 정신, 그런 것들이 드러난 패션입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이 막을 내리고 바야흐로 펑크의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펑크는 히피처럼 평화를 추구했던 그런 주인데요. 1970년대 영국에서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10대들 젊은이들은 굉장히 지루해하면서도 반면에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성난 젊은이들의 반항 정신, 그런 것들이 바로 펑크라는 패션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힙합입니다. 이야, 선생님 오늘 힙합 패션으로 입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네. 힙합은요, 1980년대 미국의 브롱크스에서 흑인과 또 캐리비안계 미국인 또 라틴계 젊은이들이 모여서 새로운 거리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리 문화들은 브레이크 댄스, 또 랩, 또 그래피티 아트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힙합입니다. 힙합은 가난을 상징하고 약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본인의 몸보다 더 큰 옷을 입음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러한 패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는 경제적인 서러움에서 출발을 했다더라도 이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 잡은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입는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진 패션 속에서 과거에는 신분이나 계급 혹은 시대 정신이 드러나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상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의복이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의 문화가 옷 속에 녹아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다 더 흥미롭고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최태선 쌤. 뭐 이제 이 옷이 이게 달라 보이시지요? 또 연기를 하시네요. 네. 제가 보니까 원래 보통 최태성 선생님 하면 또 우리 사탐의 큰별, 또 EBS의 큰별 아닙니까? 그런데 김일 쌤 강의 들으면서 이젠 샛별이 나타났다. 샛별. 그래서 이 대결구도 너무 대결보다는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 예,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그 두 분이 그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최태수님은 그렇죠, 우리 민족의 저항, 그 다음에 김예리 선생님은 그 사회 계층을 보여주는 저항. 그래서 정말 링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링크. 네, 링크인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좀 하고 또 우리 강의 다 듣는 순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 하여튼 우리 링크 프로그램은 이렇게 강의를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번뜩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링크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그 나약하면 강인함, 그리고 어떤 저항 이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졌다고 설명드렸는데 또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또 다르게 또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얀색이 사실은 요즘은 화이트 칼라라 그래서 화이트 칼라가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경영직, 사무직 또는 판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의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사에서는 사실 이 흰옷은 귀족들을 대표하는 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은 노동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흰옷을 노동을 하다 보면 뭐 때가 묻던지 많이 더러워지던지 하기 때문에 노동이 필요하지 않는 귀족들이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이 흰색이었었더라고요. 한국에 잿물을 좀 수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셨구나 그쪽은. 그쪽이 좀 그래. 그러네. 네, 근데 흰색뿐만 아니라 다른 색깔들도 각자의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블루칼라, 우리가 블루칼라라고 하면 이제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푸른색 작업복을 많이 입고 일을 해가지고 건설업이나 뭐 광업이라든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었죠. 네. 블루칼라는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레인보우 칼라라고 들어보셨나요? 레인보우 컬러 처음 들어보는데. 저는요. 조금 처음 생소하시죠? 들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얘기해. 자, 레인보우 칼라는 아이디어나 변신에 능한 그런 기획 관련 업종에 종사한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그럼 합니다. 저희 같은 그런 그렇죠 다재다능한 그런 컬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구나. 아니 다들 동의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이트 칼라하고 블루 칼라는 원래 입는 그 계층이 입는 옷의 색깔이었잖아요. 근데 레인보우 칼라는 실제 무지개 옷을 입진 않잖아요. 가끔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무지개 옷을? 네. 그러니까 그 레인보우 칼라라고 하는 거에는 그냥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그렇죠. 상징적인 네, 어떤 그런 게 상징적. 있는 거네요. 네. 그렇구나. 이렇게 의복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색깔, 소비 형태에 따라서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인 의미까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의복은 윤리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잘못된 의복의 사용은 이것이다. 잘못된 사용. 의복의 드디어 이제 사용은 이재용 이것이다. 쌤이 다시 한번 또 뭔가 보여줄 만한 그러니까요. 마지막이게 네. 카운터 펀치를 기대되는데요. 네. 뭔가 윤리, 기대하겠습니다. 뭔가 윤리에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그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여튼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결혼식 민폐하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혼식 민폐하객 1위가 누구인지를요. 남자 1위는요. 큰 로고가 박힌 후드티를 입고 온 사람들이 꼽혔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위아래로 하얀색 옷을 맞춰 입은 올 화이트 룩이 꼽혔습니다. 아마 단체 결혼 사진에서 신부보다 더 튀게 될 수 있어서 예의에 어긋난다는 의미일 텐데요. 장례식에서도 지켜야 될 의복 예절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위아래에 검은 양복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는 것이 예의에 맞는 행동이고요. 여성의 경우에도 검은 정장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미니스커트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자, 이렇듯 의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타내야 될 예절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품을 표현해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윤리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의복과 관련된 예절을 TPO의 원칙으로 소개합니다. Time, Place, Occasion 이란 단어인데요. 장소에 따라, 시간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 예의 바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이 의복의 윤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명품 소비 현상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유명, 비싼 브랜드의 옷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모조품을 사서라도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유층과 서민층의 소비 불균형으로 인한 위화감을 조성하기도 하지요. 또 윤리와 관련해서 우리 의복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요.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어서 생산한 모피와 가죽 제품입니다. 올해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동물 보호단체인 아니마나 투랄리스 회원들이 모피코트 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프린스턴대 교수인 피터 싱어 교수는 동물 해방론이라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어느 한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인간과 동등하게 그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요. 동물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즉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등하게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범위를 넓혀서요. 우리 전체 생태계의 입장에서 의복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하나 더 짚어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여지듯 우리나라에서는요, 아주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택배 물류량이 증가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하게 예쁜 옷들을 사고 한 번만 입고 버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옷을 또 사기도 하고 하면서 그 쇼핑에 중독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유행을 쫓아가는 패션 경향을요, 인터넷 신조어로 패스트 패션이라고 합니다.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은요, 유행에 민감하고 비교적 저렴한 제품들을 말하는데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예쁜 옷을 빠르게 사고 또 다른 옷을 또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생산자의 입장에서도 재고의 걱정 없이 빠른 속도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이 패스트 패션의 경우 그 물품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요. 또 소각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서 지구 생태계를 아프게 하기도 하죠. 지구 생태계가 하나의 대지 생명 공동체라고 본 레오폴드라는 교수는요, 자기의 책 대지윤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생물을 포함하고 대지와 토양을 포함한 지구 생명 공동체의 온전성과 통합성을 해치는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요. 또 지구를 살아있는 것으로 본 러브록이라는 학자의 가이아 이론도요, 이러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패스트 패션의 소비 형태를 아마 비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옷을 빠른 속도로 사고 다시 폐기하고 이렇게만 생활한다면 아마 이 생태윤리학자들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이게 의복이 이렇게 환경 오염을 또 가져올 줄은 또 그러니까요.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제가 지리과다 보니까 이제 통계 수치를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이 통계 수치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는 연간 한 사람당 평균 무려 30kg을 이제 30kg 요? 예, 버린대요. 쓰레기로. 버리는 예, 거예요? 30kg이래요. 예. 예. 와.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항상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파급력을 많이 주는 게 바로 이 의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슬로우 패션이나 리사이클 패션과 같은 패션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슬로우 패션은 소재 선정부터 제작 모든 과정에 그 친환경이라는 가치를 표방하는 패션이고요. 리사이클 패션은 재고로 소각되어야 될 옷을 다시 멋지게 재탄생시키는 그러한 운동을 말합니다. 저도 지영쌤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네. 옛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옷은 새 옷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라는 그 옛말이 있었는데 저는 말씀하시는 거 보고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옷도 사람도 옛 것이 좋다. 버린 옷도 다시 보자. 맞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대표적인 슬로우 패션, 그 좀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옷을 안 사시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제 장롱 속에 제 10년 전 옷 늘 그대로 입어요. 근데 옷을 최태수님처럼 좀 입을 필요도 있다고 느끼는 게 저는 옷장 안에 그 같은 스타일의 원피스만 해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윤리적인 소비라든가 이제 그런 걸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일 예쁜 옷들 입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베스트에서는 그냥 저로 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강보민 쌤이 너무 색깔이랑 전체적인 알았어요. 임팩트가 우리 좋았던 한번 것 그건 같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누긴 하고 어쨌든 저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이거 옷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를 뭐 보호해 주는 것 또는 그냥 추우니까 입는 것 뭐 이렇게 생각을 전 했었는데 이 옷, 의복에는 정말 이 세계와 문화가 다 담겨 있구나 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옷이 또 미래에는 또 어떤 기능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우리가 어떠한 삶, 어떠한 문화, 어떠한 역사를 애가 사실 말해 주는 게 바로 이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 옷은 다 작은 단초로 인해서 실제 그 의생활을 변화시켜 주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아주 이 사회에서 이루어진 작은 사소한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 하나가 의복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좀 작은 것 하나에도 좀 집중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어떤 의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봤는데요. 우주에서 영감을 얻은 그 스페이스 룩을 입으면 그걸 즐겨 입다 보면 저도 언젠가 우주를 일상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 크시네요. 우주만 입으면 우주에 갈 수 우주에 있나요? 가는 나도 입으면 안 되겠다. 함께 가요. 참 재밌는 상상인 것 같아요. 스페이스로. 사실 어떤 옷을 입을지는 우리 모두의 개인의 자유의 선택이겠지만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이 환경과 지구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면서 입는다면 우리 누구나 다 베스트 드레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두 분 이번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한번 그 소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하니까 이제 많은 옷을 사기도 하고 다양한 옷을 입는데 사실 옷장을 열 때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옷이라는 게 역사, 지리, 윤리 모든 것들 다 이제 융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옷장을 열 때마다 좀 절약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잘 입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아무래도 과목이 사회 쪽이다 보니까 사회문화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의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같이 이렇게 링크돼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똑똑해지는 느낌의 네, 프로그램. 뭔가 많이 배워가는 네. 느낌이. 맞습니다. 그게 링크죠. 네, 고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어쨌거나 이 의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좋은 의복이란 무엇일까? 또 오늘 하루 이 옷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또 과연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미래엔 또 어떤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올 것인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하루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멋지게 이렇게 입고 나오셨으니까요. 제가요, 링크는 계속됩니다. 제가 링크는 계속됩니다 하시면서 멋진 포즈 한번 쫙 화면에서 취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링크는 계속됩니다.